지방간, 고지혈증, 그리고 혈압, 당뇨, 각종 심혈관계 질환을 다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내장 비만을 줄이셔야 되고, 그 1번은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저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봐왔는데요. 환자들에게는 조언을 하면서도 막상 저의 생활 습관을 망가져서 당뇨 전 단계와 체중 증가로 고생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알게 된 것들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을 담아서 토탈 리셋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 중에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비만 환자를 본 지가 한 25년 정도 되는데요. 자, 25년 동안 우리 사회가 급격히 발전을 하면서 비만 환자의 패턴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일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젊은 남성들의 복부 비만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 비만학회에서 발간한 2023 비만 팩트시트에 보면요.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비만이고요. 또 젊은 남성들, 우리가 30, 40 젊은 남성들의 절반 정도가 복부 비만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여성들은 10명 중에 3명 정도가 비만이라고 돼 있어요. 또 여기서 좀 심각하게 느끼는 거는 젊은 여성들, 우리가 20, 30대 젊은 여성들, 가임기 여성들의 약 10명 중에 3명 정도가 마른 비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인구들의 전반적인 문제가 바로 비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점점 더 우리의 삶이 자꾸 비만으로 가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현대의학은 고도로 발달했고 과학과 산업도 상당히 발달을 했는데 왜 우리들은 자꾸 비만이 되어가는가? 점점 더 비만의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의 현대의 삶이 점점 우리를 비만 쪽으로 가게 이끄는 게 사실이에요. 거리를 나서면 도처에 깔려있는 게 정제된 탄수화물이고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게 되고, 탄수화물 중독이 되면서 운동할 시간은 없고, 스트레스 받으면 또 단맛이 나는 음식을 찾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현대에 있어서의 다이어트는 상당히 힘듭니다. 현대 사회가 우리를 비만으로 이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반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도 비만 환자를 보면서 환자들에게는 이렇게 생활하세요, 저렇게 생활하세요 하면서도 저 나름대로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정말 반성하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30대 후반까지 정말 체중이 똑같았어요. 살도 안 쪘어요. 그래서 저는 살이 안 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강구한 것들이 있었죠. 아버님이 당뇨셨고, 또 저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대사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간과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이제 환자를 보고 이제 지쳐서 집에 들어오면 저녁밥을 먹고서 가만히 앉아서 이제 야식을 먹거나 간식을 먹으면서 TV 보다가 스르르 잠들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40대 중반 넘어가니까 저도 이제 뱃살이 나오기 시작하고, 피 검사를 해보면 당뇨 전 단계라는 게 있어요. 당화혈색소가 5.6이 점점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님이 당뇨기 때문에 정말 당뇨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간과했구나 생각해서 그 뒤로부터는 이제 저도 삶을 조금씩 바꾸려고 했는데, 정말 계속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왔던 것들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고, 그리고 밤에 야식을 끊고, 이런 저녁에 이제 즐거웠던 야식 먹으면서 TV 보고 영화 보던 것들을 끊어내려고 하니까 정말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점점점 이제 생활 습관으로 바꾸고 체득해 나가니까 이제 당뇨 수준도 정상이 되고 뱃살도 줄어드는 이러한 체험을 저는 했습니다. 저는 제가 실제로 이제 살이 찐 상태에서,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정상 범위를 넘어가면서 이제 긴장을 하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제 나름대로 제 몸에 이제 시도를 했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간헐적 단식이었습니다. 자, 정제된 탄수화물은 무엇이냐면요. 정제, 좀 어렵게 말할 수 있는데 곱게 갈아낸 탄수화물을 말해요. 우리가 통밀이 아니라 하얗게 갈아낸 흰 밀가루, 그거로 빵을 만들고 면을 만들죠. 또 우리가 현미가 아니라 백미를 만들고 또 갈아서 떡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빵, 떡, 면, 과자, 또 최근엔 액상, 과당, 이런 것들이 정제된 탄수화물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아주 심하게 혈당을 올리고, 이 혈당이 올라간 것들을 끄집어 내리면서 이제 인슐린이 나와서 우리 몸에 또 지방이 축적되는 이런 기전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천천히 끊어 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맛과 달콤한 맛보다는 고소한 맛,
라면 이런 것들에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면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점점점 끊어 나갔던 것들이 저에게는 첫 번째 중요한 다이어트의 원칙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간헐적 단식이에요. 자, 간헐적 단식은 여러분들 아주 많이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일정 시간을 굶어서 그 시간 동안에 우리 몸의 췌장을 쉬게 해줘서 인슐린과 혈당 레벨을 안정화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들을 제대로 간헐적 단식을 했더니 혈당 수준도 안정이 되고 뱃살도 줄고 몸도 가벼워지는 이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신다 이렇게 했을 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것이 첫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열심히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간헐적 단식이 처음엔 정말 힘들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12대 12 간헐적 단식부터 말씀을 드려요. 12시간은 밥을 먹고 12시간은 굶자라는 거죠. 12시간의 식사를 하시면은 뭐 아침, 점심, 저녁을 할 수도 있고 뭐 두 끼를 먹을 수도 있겠죠. 이제 세 끼를 먹고 12시간은 굶자. 이것이 정말 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12시간 간헐적 단식 하자 그러면 울상을 짓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식사를 하실 수 있어요. 그 뒤에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물 외에는 먹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면 그거 쉬운데? 라고 생각하고 해보시는데 실제로 집에 가서 저녁 7시 이후에 매일매일 야식을 먹고 간식을 먹고 술을 먹던 분들이 저녁 7시 이후에 물 외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 정말 어려워요. 9시, 10시 되면 막 몸에서 조바심이 납니다. 뭔가 입에서 막 당기고 그래서 이렇게 12시간을 굶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2시간을 이제 굶는 것들을 저도 이제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8시간 정도밖에 금식 시간이 안 됐었는데 그거를 12시간으로 늘렸더니 일단 몸이 상당히 가벼워졌고요. 그리고 처음엔 되게 힘들었지만 우리가 이제 12시간을 저녁 시간을 잘 굶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상당히 속이 편해요. 그래서 식도염도 없어지고 상당히 속이 편한 상태로 아침에 일어나게 되고 당연히 체중계에 올라가 보면 체중은 빠지고 그래서 내장 비만을 빼주고 몸을 가볍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헐적 단식의 이제 부작용이라고 한다면요. 부작용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간헐적 단식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간헐적 단식이 처음 나왔을 때 일정 시간은 먹고 일정 시간은 굶자라고 했더니 아니 나는 낮에는 굶고 밤에는 아주 맛있는 술과 맛있는 뭐 케이크와 고기를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죠.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악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는 이 간헐적 단식이 허용된 시간에도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요것들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간헐적 단식을 피해 드실 분들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당뇨병 약을 먹고 있는 환자분들이에요. 당뇨병 약 중에는 최근에는 저혈당에 거의 빠지지 않는 약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전에 전통적인 약들이나 인슐린들은요 저혈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긴 공복 시간을 가지면 저혈당에 빠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당뇨 환자분들은 저는 간헐적 단식보다는 하루 3끼를 잘 드시고 적절히 운동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좀 피해 드실 분들은 당뇨병 환자, 당뇨병 약을 드시는 분들, 하지만 당뇨병 약 중에 아주 기초적인 약이라 저혈당에 안 빠지는 약을 드시는 분이시라면 간헐적 단식 하셔도 됩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당뇨 전 단계 환자 있죠.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세요.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요 당뇨 전 단계 환자는 거의 대부분 정상 혈당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 되실 분들은요 마른 비만 환자들, 또 탄수화물 중독이 심한 환자분들은 간헐적 단식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냐면 간헐적 단식은 결국은 이 제한된 시간 내에 충분히 먹고 또 그 시간 위에는 굶어야 되는데 이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은요 이 제한된 시간 동안에 먹는 것들을 단백질과 채식 위주로 아주 충분히 드시지 않는다면 상당히 많은 근손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른 비만이신 분들은 분명히 식생활이 잘못됐기 때문에 마른 비만이 왔을 것이란 말이죠. 식생활 운동 습관을 주치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간헐적 단식 시간을 정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식사가 허용된 시간, 이 시간에 정말 잘 드셔야 됩니다. 제대로 드셔야 돼요. 많이 드시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단백질과 채소 많이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이제 탄수화물 중독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굶으면 굶을수록 탄수화물 중독에 더 시달릴 수가 있어요. 굶었더니 너무 배가 고픈데 딱 단헐적 단식 끝나는 시간에 5, 4, 3, 2, 1 딱 하자마자 막 과자와 액상, 과당과 단맛 나는 것을 먹었어요. 이러면 간헐적 단식 하나만 해요.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요 탄수화물 중독이 심한 분들은 별로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이 심하신 분들은 차라리 세 끼를 같은 시간에 먹고 제대로 된 좋은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 말고 통곡류 위주의 탄수화물을 먹고 단백질과 채소를 많이 드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간헐적 단식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을 무엇을 먹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냥 간헐적 단식,
그냥 이런 명제, 정의만 생각하면은 그래 정해진 시간에만 먹고 정해진 시간에 안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건강에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간헐적 단식을 한다면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게 식사가 허용된 시간에도 아주 좋은 양질의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드셔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악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정말 나한테 최고의 다이어트 방법이네. 그러면서 밤에 정말 야식과 술을 먹고 낮에는 쫄쫄 굶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근데 이렇게 하시면요, 간헐적 단식 하나 많아요. 오히려 정상인보다 더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허용 시간에도 아주 좋은 양질의 음식을 드셔야 한다는 걸 꼭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저도 살이 찌면서 당뇨 전 단계가 가면서 저도 혈당 관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막 공부를 하다 찾은 것이 당시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24시간 혈당 측정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몸에 부착을 하고 휴대폰만 갖다 대면 계속 혈당을 24시간 재주는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차고서 제가 생활을 해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의과대학 시간에도 배울 때도 인간의 우리 정상인 사람의 혈당은 70에서 140 사이에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 올라가면 고혈당이고요. 식후에 아무 때나 혈당을 쟀을 때 200 이상이면 당뇨병, 또는 공복에 혈당을 쟀는데 126 이상이면 당뇨병, 확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혈당을 제가 단맛 나는 음식을 먹고 막 빵떡면을 먹고 혈당을 재봤더니 막 200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충격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당뇨병의 정의와 무엇이 다른가를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있어요. 자, 혈당 스파이크는 뭐냐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는다면 70에서 140 사이에서 혈당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 올라갔다가 인슐린 나와서 떨어뜨리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70 밑으로 떨어지면 저혈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정말 단맛 나는 캐러멜 마끼아또에다가 치즈케이크를 먹고 혈당을 재보잖아요. 그럼 200 이상 대부분 올라갑니다. 정말 충격적이에요. 200 이상 올라가면 당뇨인데? 이렇게 정의상은 그런데 실제로는 당뇨병이 아닌 환자들이 200 이상 올라가는 환자들이 수두룩해요. 실제로 제가 의과대학 때 정말 깡마르고 운동을 좋아했던 여자 선배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아주 오랜만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는데 그분이 자기도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재봤더니 당뇨 가족력도 없는데 단맛 나는 걸 먹고 빵떡면을 먹었더니 200 이상 올라가더라. 우리가 배운 당뇨병의 그 정의하고 너무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하고 한참 토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혈당 스파이크는요, 갑작스럽게 단맛 나는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쫙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인슐린이 나와서 또 뚝 떨어져요. 그럼 이 떨어질 때 그냥 정상으로 떨어지냐? 그게 아니라 정상보다 더 낮게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음식을 먹은 뒤에 30분, 1시간 지났는데 아직 배가 불러 있는데도 뭔가 또 먹고 싶고 또 허기감이 느껴져서 또 찾게 돼요. 그 찾는 게 결국은 주변에서 손에 닿는 게 초콜릿, 단맛 나는 음료수, 액상과당 이런 것들이잖아요. 과자. 이걸 또 먹잖아요. 그럼 혈당이 또 올라가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배고프면 또 먹고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 쇠모처럼 뾰족뾰족하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배구에서 스파이크를 때리듯이 탁 쳐서 내려간다 해가지고 혈당 스파이크라는 이름이 붙였거든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 공식적인 의학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는 이제 혈당 변동성 이렇게 말하는 게 공식적인 의학용어가 될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는 현대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저도 제가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난다는 걸 알고서 이 혈당 스파이크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 뾰족뾰족한 이 스파이크를 둥글게 완만하게 만들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단맛 나는 정제된 탄수화물, 빵, 떡, 면, 과자, 액상과당을 끊고 단백질 위주의 식단,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닌 통곡물의 식단을 먹으면서 채소를 많이 먹으니까 혈당이 이제 완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조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식후에는요, 일정 정도 식곤증이 있습니다. 누구든 다, 여러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밥 먹고 났더니 나른하고 노곤하고 한잠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있죠. 이러한 것들은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왜 그러냐면 음식을 먹으면 우리 위에서 운동을 해서 소화기관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피가 소화기 쪽으로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뇌에서는 상대적으로 혈액이 약간 부족해지니까 뇌가 좀 멍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식곤증 말고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나는 너무너무 식곤증이 너무 심해. 저녁 먹고 나서 한잠 자지 않으면 너무나 너무 힘들어. 몸이 힘들어. 정말로 막 쓰러질 것 같고 식은땀도 나고 솔도 막 벌벌 떨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께 정제된 탄수화물을 그 당시에 먹이면요, 또 반짝하고 깨어납니다. 이게 혈당 스파이크거든요. 봐요. 혈당이 음식을 먹었을 때 쭉 올라갔다가 혈당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이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질 때 아직은 정상 혈당이에요. 약
80 정도가 된다고 봐요, 우리가. 그러면 맨날 내가 130, 130에서 혈당이 유지되던 환자가 80으로 뚝 떨어지니까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저혈당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당뇨 환자가 70 이하로 떨어졌을 때하고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요. 손도 막 떨리고요. 식은땀도 나고 막 쓰러질 것 같고 허기는 막 쥐고. 그래서 막 손에 잡히는 거 막 찾아다가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또 반짝하게 깨어나요. 요게 그 식곤증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반응성 저혈당의 증상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반응성 저혈당의 증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만약 여러분들이 있다면요. 아, 나 혹시 혈당 스파이크 아닌가? 반응성 저혈당 증상이 너무 심한 것 같아. 생각을 하시고 한번 혈당을, 그 당시에 혈당을 한번 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혈당 스파이크는요, 비만과 각종 질환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을 발견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가 않아요. 이제 혈당이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으로 70에서 14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알았고, 또 우리 당뇨 환자분들 잘 아실 거예요. 식전 혈당이 중요하고, 식후 2시간 혈당이 중요하죠. 그리고 당화혈색소라 그래서 3개월의 평균을 구하는 당화혈색소가 있는데, 여기서 당뇨 전 단계니 이런 얘기를 이제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검사에서는 잡아내지 못했던 식후 30분, 1시간, 1시간 반 정도의 고혈당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식후 1시간에 쫙 올라갔다가 2시간에는 뚝 떨어졌는데 식전 혈당과 식후 혈당만 쟀더니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건강검진에서 정상 이렇게 알고 계신 거죠. 하지만 식후 1시간에 벌써 200을 찍고 내려온 환자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혈당 스파이크는 그만큼 우리가 간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가 그럼 왜 비만과 각종 질병의 원인이냐? 자, 혈당이 쭉 올라갔다 뚝 떨어지면 이제 허기감도 느껴지고 손도 벌벌 떨리고 식은땀도 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또 먹잖아요.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정제된 탄수화물에 중독으로 이르게 하는 게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올라갔다 떨어지면 또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고 또 올라갔다 떨어지면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고 이렇게 반복해서 탄수화물 중독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제 탄수화물의 역할이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요. 이렇게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냥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정상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혈당의 변동폭이 크면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수록 혈관 내피세포에 압력을 줘서 미세한 상처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혈관의 내피세포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면 그걸 메꾸기 위해서 우리 몸에 각종 여러 가지 성분들, 혈소판도 나와서 여기에 달라붙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를 메꾸다가 결국은 여기서 메꾸다가 딱지가 생겨가지고 혈전이 생깁니다. 혈전이 생기면 결국은 심혈관 합병증이 생기죠. 심장에 생기면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 뇌 쪽에 생기면은 허혈성 뇌질환, 뇌졸중이라든지 뇌출혈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 당뇨병이 혈관의 문제를 일으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당뇨병이 아닌 환자인데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 환자들도 장기간 연구를 해봤더니 당뇨병이 없더라도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더라. 이런 연구들이 아주 활발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요, 비만을 일으키고요, 다이어트를 방해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병이에요. 자,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결국은 탄수화물이 문제가 되겠죠. 혈당이 쫙쫙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이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니라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주 뾰족뾰족한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 그래프를 완만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려면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닌 통곡류 그리고 저항성 전분을 드셔야 돼요. 통곡류와 저항성 전분이라는 건요, 탄수화물이면서도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요. 백미보다는요, 현미라든지 잡곡밥, 보리밥이 좋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한테 보리밥이 좋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흰빵 대신에 우리가 호밀빵, 잡곡빵 이런 것들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은 좀 묵직하고 거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이고요. 또 통곡류 중에서는 또 오트밀, 통오트밀도 상당히 제가 추천드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오르도록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식후에 가만히 있지 마세요. 식후에 가만히 있으면요, 혈당이 쭉쭉쭉 올라가는 걸 가만히 방치해 두는 거예요. 혈당아 올라라 라고 고사 지내는 거하고 똑같더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그때를 생각한다면 식후에 그냥 천천히 움직이세요. 빨리 걸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천천히 어슬렁어슬렁 움직이세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나서도 산책하면서 한 바퀴 돌고, 저녁 먹고 나서는 더더욱 산책하면서 재활용도 하면서 한 바퀴 동네를 돌고 오십시오. 그러면 혈당이 쭉 올라가다가 멈춰요. 운동하는 동안에 쭉 수평을 유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운동을 하게 되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혈당이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방법 중에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고, 두 번째 운동을 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단백질과 섬유질이에요. 자, 단백질은요, 이제 뭐 콩이라든지 뭐 계란이라든지 닭가슴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단백질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렇게 단백질도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 많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위주로 드시고, 그리고 야채, 섬유질을 많이 드셔야 돼요.
단백질은요, 장 내에서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에서 혈당이 올라가는 걸 막아줘요. 그리고 포만감이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고 나서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10시 정도 되면 배가 막 고프다는 느낌을 드는데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을 먹고 나오시면요, 점심까지 속이 든든합니다. 그래서 간식 생각이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포만감을 주고 그리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할 수 있다는 게 단백질의 특징이고요. 또 탄수화물보다는요, 훨씬 더 우리가 단백질을 소화시킬 때 우리 몸에 에너지를 더 많이 써요. 운동한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은 그런 면에서 좋고요. 또 섬유질은요, 섬유질을 무시했던 역사들이 있었어요. 이거 뭐 영양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네 생각할 수 있는데 섬유질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 완충작용을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혈당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을 한 번 더 완충을 해서 천천히 올라가게. 그리고 포만감도 주고요. 각종 미네랄도 많고 대변을 풍부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단백질과 섬유질을 잘 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탄수화물이 마약보다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마약이야, 무슨 말을 과장되게 하시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저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보거든요. 자, 진료실에서 보는 이 탄수화물 중독 환자들 정말 심각합니다. 탄수화물이 없으면요, 정말 불안해하세요. 자, 우리가 중독이라는 게 뭐예요? 중독은요, 자꾸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자꾸만 강도를 높아지게 만들고요, 더욱더 큰 자극으로 찾아가게 만들죠. 또 그 자극을 못하게 했을 때 불안하고 예민해지고 이러잖아요. 또 그렇게 불안하고 예민해졌을 때 그 자극을 또 주면은 또 편안해지고, 이게 결국은 뭐 마약이라든지 어떤 뭐 스마트폰 중독 뭐 이런 중독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독의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탄수화물은요, 생각해 보세요. 지방 중독, 단백질 중독은 없는데 탄수화물 중독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방과 단백질은요, 어느 정도 먹으면 못 먹어요. 너무 배가 부르서 못 먹고 느끼해서 못 먹고. 그래서 단백질 총량제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어느 정도 먹으면 못 먹고서 버렸다. 역사적으로 그랬다라는 그런 이제 가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은요, 먹는 족족 들어가요. 계속 들어갑니다. 탄수화물은요, 우리가 밥을 포만감 있게 먹고서도 또 과일을 또 하나 먹는 거, 이런 것도 탄수화물이거든요. 액상과당을 먹는 거, 그리고 좀 있으면 또 과자를 또 먹는 거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탄수화물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이 돼요. 그래서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코카인에 중독된 뇌와 탄수화물에 중독된 뇌를요, 뇌 촬영을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가 됐어요. 이것은 뭐냐면 코카인만큼 우리가 뇌에서 활성화를 시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탄수화물이 없고 처져 있고 막 이럴 때 탄수화물을 정말 액상과당 같은 거, 그리고 정말 단맛 나는 뭐 탕후루 같은 걸 딱 먹었을 때 반짝하는 느낌 들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탄수화물이 뇌에 가서 그렇게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뇌는 또 그 맛에 탐닉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탄수화물을 먹어야 좋아지고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힘들어지고,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은요, 일반 중독과 달라요. 제 환자 중에서는 이런 환자도 있었어요. 비만 클리닉에 온 환자인데 살을 빼려고 왔는데 탄수화물 중독을 해결하려고 왔는데 이 병원에 오면서 검색을 하고 온대요. 이 병원에 가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 나 자신에게 상을 줄 거야. 주변에 맛있는 빵집, 디저트집을 검색해서 병원에 갔다 나오면서 그 디저트집을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근데 자기는 그것이 중독이라고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중독이다. 그러면서 천천히 이제 그런 것들 끊어 나가시려 해서 성공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 중독은 일반인들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모르고 지낼 뿐이에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 또 고도비만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이 탄수화물 중독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제 탄수화물을 좀만 줄이면요, 난리가 나요. 그냥 탄수화물을 줄였을 뿐인데 잠이 안 온다, 머리가 아프다, 손발이 떨리고 식은땀이 난다, 쓰러질 것 같다, 이러고서 막 연락이 막 와요. 절대로 문제 없습니다. 탄수화물 조금 줄인다고 우리 몸에서 큰일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안심을 드리거든요. 그만큼 탄수화물 중독의 문제는 무섭습니다. 내가 탄수화물 중독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 책에 나와 있는 걸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탄수화물 중독인지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식후에 충분히 밥을 먹었는데도 조금 지나니까, 한두 시간 지나니까 또 배가 고파요. 막 그래서 뭐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달고 살아요. 이런 분들 탄수화물 중독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식사요법을 내가 하려고 했는데 3일 이상을 못 가요. 이런 분들도 탄수화물 중독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없으면 자꾸 불안해지시는 분들, 그리고 흰밥, 흰빵 이런 것들에 대한 너무 탐닉이 강해서 그것만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분들도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은 우리가 이제 몇 가지, 10가지 정도의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에 속해 있나 보시면 내가 탄수화물 중독에 해당되는구나라고 아시고 조금 좀 그 경각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탄수화물의 금단 증상. 우리가 금단 증상 그러면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알고 있죠. 결국은 탄수화물 중독 증상이 있기 때문에 금단 증상도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이제 손에서 떼게 하고 멀리 치워버렸단 말이죠. 그럴 때 환자분들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일단은 너무 허기가 지죠. 막 뭔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막 탄수화물을 빵떡면 먹던 초콜릿 먹던 것을 막 찾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막 식은땀이 나요. 막 식은땀이 자율신경계가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식은땀이 나고 그리고 초조해지고 그리고 막 쓰러질 것 같다. 어지럽다. 손발이 막 떨린다. 저린다.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금단 증상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탄수화물을 조금만 줄였더니 금단 증상이 나오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금단 증상이 있는 분들은 거꾸로 얘기한다면 탄수화물 중독이 심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 금단 증상이 있는 분들, 탄수화물이 없는 곳에 갔다든지 미처 간식을 준비를 못했더니 이렇게 내가 힘들었다. 이런 분들은 내가 탄수화물 중독 증상으로 인한 금단 증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금단 증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낮에 3, 4시쯤 됐는데 점심을 충분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손도 떨리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금단 증상이 생겼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탄수화물 중독이 있었구나. 내가 금단 증상이 그래서 생겼구나. 그러면 내가 이런 금단 증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금단 증상이 생겼으니까 정제된 탄수화물 먹으면 해결되니까 그것만 자꾸 찾는 게 아니에요. 금단 증상이 생겼다는 것은 내가 탄수화물 중독 으로 벌써 좀 빠져있구나 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2, 3, 4번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는요, 간식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탄수화물에 대한 금단 증상이 생겼어요. 막 손이 떨리고 막 그래서 허기가 지고 그래서 막 주변에서 초콜릿 좀 갖고 와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변에 준비해 놓은 단백질류가 없다면 또 정제된 탄수화물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준비해 놓으셔야 될 거, 무가당 두유, 그리고 단백질류, 그리고 뭐 스트링 치즈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단백질이거든요. 이런 걸 먹잖아요. 그런 걸 먹으면 탄수화물이 안 들어갔는데도 싹 탄수화물 금단 증상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포만감이 채워지면서 뇌에다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충분히 음식 들어왔으니까 안심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원칙으로 말씀드린 게 탄수화물 중독 그리고 금단 증상이 있는 분들은 간식 준비를 항상 해놓으세요. 내가 먼 길을 가는데 내가 어디 여행을 가는데 보통 11시 그리고 오후 4시쯤에 너무 배가 고팠어. 그러면 무가당 두유라든지 스트링 치즈라든지 이런 단백질, 계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겨 가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물을 좀 충분히 드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 뇌는요, 우리가 입에서 이제 우리가 몸에 물이 부족했을 때 우리 뇌는요, 야, 주인아, 물이 부족해. 뭐라도 좀 먹어. 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그 인식이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여서 자꾸만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게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물을 드시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이 막 땡길 때 시원한 물을 한 잔 드세요. 그래서 그런 탄수화물이 땡기는 게 사라졌다면 이거는 가짜 식욕입니다. 가짜 금단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금단 증상을 겪는 분들은 항상 옆에 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허기감이 느껴질 때 시원한 물 한 잔을 먼저 드셔보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렇게 탄수화물 금단 증상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간헐적 단식을 무리하게 하시지 마세요. 저는 차라리 세 끼를 잘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자, 세 끼를 잘 드시면요, 다음 끼니에 또 식사가 들어오고 칼로리 영양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음번 식사 때까지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간헐적 단식을 하시다가는 12시간 단식, 14시간 단식을 하시다가는 이렇게 배가 고픈 걸 못 참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간헐적 단식을 깨면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렇게 금단 증상을 심하게 겪는 분들은 세 끼 식사를 오히려 정확하게 충분히 드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당 독소라는 말이 조금 이제 낯설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당 독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미노산과 당, 그리고 지방과 당이 만나서 만드는 독소예요. 이게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모든 영양소들은 우리 몸에서 분해되고 흡수되고 하다가 빠져나오죠. 대변, 소변으로 빠져나오고 땀으로 빠져나오고 호흡기로 빠져나오는데 이 최종 당화 산물은요, 우리 몸에서 분해되다가 마지막 최종까지 남아 있어서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독소라고 얘기를 붙여요. 그래서 이게 미세하게 우리 몸에 가서 다 달라붙어요. DNA에 가서 달라붙고 여기저기 콜라겐 세포에 가서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기능을 떨어뜨려요. 이게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독소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현대의 식생활에서 당 독소가 너무나 많은 음식들을 많이 먹고 있어요. 당 독소가 많은 음식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좀 미처 잘 몰랐을 거예요. 탕후루.
당독소 덩어리입니다. 달고나 당독소 덩어리예요. 그리고 직화구이 있죠. 캠핑 가서 아주 노릇노릇하게 구워 먹는 고기들, 굽고 튀기고 이런 고기들에서 엄청나게 많은 당독소가 나와요. 이렇게 우리들은 당독소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해서 일부러 요리할 때 만들어요. 근데 이게 당독소를 만드는 반응이거든요. 음식을 만들면 풍미가 높아져요. 맛있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마이야르 반응을 만드는데 이게 당독소를 일으키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먹고 있어요. 잘 모르고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독소를 점점점 몸에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몸에 여기저기 가서 달라붙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몸의 배설기관부터 신장, 그리고 간 이런 데가 달라붙어요. 그러면은 신장의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고요. 간에 가서는요 지방간이라든지 간 경화까지 일으킬 수 있고요. 뇌에 달라붙으면요 치매라든지 파킨슨병 같은 뇌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눈에 달라붙으면요 백내장, 녹내장도 일으킬 수 있고요. 당뇨라든지 인슐린 저항성, 비만도 일으킬 수 있어요. 제가 당독소에 대해서 집중하는 부분은요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가장 큰 독소예요. 그리고 비만으로 이르게 하는 가장 큰 독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 독소는요 우리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비만으로 가게 만드는 지름길에 있는 게 바로 당 독소고요. 이 당 독소가 결국 노화와 비만, 각종 질환의 원인이라고 항상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 독소를 해독하는 다이어트 중에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건요 직화에 구운 게 제일 안 좋아요. 물 없이 뜨거운 고온을 가하면서 굽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직화로 굽는 거겠죠. 캠핑 가서 먹는 거, 고기 굽는 거요. 두 번째는요,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 같은 데 굽는 거요. 여기에는 보통 200도 이상, 높게는 400도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다가 닭다리, 감자튀김 이런 거 튀겨서 먹는 거 진짜 안 좋거든요. 그래서 굽고 튀기고 볶은 음식을 피하시고요. 삶고 데치고 이런 무친 음식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보글보글 끓여서 먹는 음식들이 좋은데 결국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 같은 경우는 200도 그리고 400도까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도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야채 그리고 단백질과 이런 것들을 이제 물에 끓여서 먹는 거 상당히 좋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샤브샤브를 가장 좋은 다이어트 음식으로 추천을 드려요. 샤브샤브는 100도에서 끓기 때문에 보글보글 끓여서 먹고 제일 마지막에 밥이나 면만 말아서 먹지 않는다면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침 공복에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세 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커피예요. 커피는요, 공복에 드시면은요, 일단 위장장애를 일으키죠. 그리고 우리 몸에 급격하게 교감신경을 자극을 해요.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는요, 공복에 커피를 먹었더니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서 다이어트를 방해하고 당뇨 쪽으로 가게 하더라라는 이런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커피를 먹는 거 절대 안 좋습니다. 커피는요, 꼭 드시려면 아침 식사 후에 그 다음에 드실 것을 권장을 드려요. 두 번째는 찬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물을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찬물을 벌컥벌컥 어떤 분들은 얼음까지 타가지고 정신 깨운다고 얼음까지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정말 안 좋습니다. 아침에는요 미지근한 물이 최고 좋아요. 아침에 찬물을 드시게 되면요 우리 몸이 밤사이에 이제 쭉 이제 이완돼 있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 몸에 이제 교감신경이 확 자극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편안하게 일어나셨으면 천천히 미지근한 물을 한 컵 정도 마실 것을 권장을 드려요. 세 번째는요 고구마예요. 고구마는 다이어트 식품이다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신데 고구마를 빈속에 먹는 거가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구마는 첫 번째로 나쁜 이유는 위장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고구마에는요 타닌과 아구질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위벽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삶은 고구마를 먹었더니 하루 종일 속이 안 좋았어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침에 공복에 고구마는 좋지 않습니다. 다른 음식 먹고 마지막에 고구마 먹는 거 일부 추천은 되지만 고구마를 빈속에 먹는 거 추천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요 고구마가 의외로 혈당을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고구마가 감자보다 혈당 지수가 낮으니까 고구마를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해서 많이 추천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고구마는 적당량 먹기가 정말 힘들어요. 맛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생고구마 그리고 삶은 고구마, 구운 고구마, 튀긴 고구마로 갈수록 혈당 지수가 쫙 올라가요. 삶은 고구마 정도를 조금 먹는 건 괜찮지만 식후에 먹는 건 괜찮지만 이렇게 빈속에 삶은 고구마를 먹는다는 거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피해야 될 것들 요 세 가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이어트에 좋은 최고의 아침 식사를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다이어트 음식을 드셔야 돼요.
그렇다면 결국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닌 음식을 드셔야겠죠. 그리고 이런 탄수화물 중에서는 통곡류라든지 저항성 전분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백질을 많이 좀 드셔야 돼요. 탄수화물 대신에 단백질로 양을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콩이라든지 닭가슴살, 계란 이런 거 상당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지 않아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아야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는 아침 식사법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어나서요, 미지근한 물을 드세요. 그러면 우리 몸에 대사가 천천히 깨어나게 돼서 교감신경이 놀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형식을 드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고형식, 그럼, 이거 뭐지?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동식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동식은 후루룩 먹어서 목 넘김이 쉬운 음식이고요. 고형식은 꼭꼭 씹어서 먹는 음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유동식은요, 빨리 후루룩 먹으면요, 빨리 흡수가 돼요. 그럼 혈당도 그만큼 빨리 올라가겠죠? 같은 음식을 고형식으로 먹으면요, 꼭꼭 씹어서 먹으면 혈당을 천천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형식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단백질을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단백질?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침에도 단백질 충분히 드시는 게 좋고 소화가 잘 되고 부담 없는 단백질 많아요. 첫 번째는 콩류예요. 콩은요, 정말 좋은 식품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식품들이 콩에 많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대두 자체로 먹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낫또 같은 게 있어요. 낫또는 이제 살아있는 유익균을 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섬유질도 많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먹으면 좋고요. 그리고 두부라든지 비지같이 콩을 이용해서 만든 음식들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 좋고, 무가당 두유는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거예요. 두유는요, 다른 설탕을 넣지 않고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가당 두유를 잘 고르시면요, 아주 고소한 맛의 무가당 두유, 당이 첨가되지 않은 두유를 고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좋은 단백질원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콩류고요. 두 번째는 달걀. 달걀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이 좋은 음식이죠. 완전 식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달걀은 포만감도 높고 소화도 잘 되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영양소를 충분히 함유하고 있죠. 달걀에는 비타민C와 섬유질만 없고 모든 영양소가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유제품에서 추출한 이제 음식으로 무가당 그릭 요거트와 스트링 치즈 같은 걸 말씀을 드려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요, 이제 그리스 지방에서 농축해서 만든 유제품인데요. 이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유제품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제 아주 고단백, 농축된 유단백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고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아주 잘 보충해 줄 수 있고, 이제 꾸덕꾸덕해서 포만감도 상당히 좋고, 또 세로토닌도 올려주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아침에 상당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링 치즈 중에는요, 자연 치즈라고 되어 있는 스트링 치즈를 고르신다면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소세지처럼 이제 벗겨 먹는, 일에 하나씩 벗겨 먹는 스트링 치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자연 치즈도 마찬가지로 농축된 유단백을 먹을 수 있는데, 이 자연 치즈, 천연 치즈라는 걸 고르시면 불순물이 적은 좋은 치즈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몬드라든지 시금치라든지 버섯 같은 것들은 좋은 단백질의 보급원이에요. 이런 것들을 아침에 좀 충분히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건강한 탄수화물을 먹자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제된 탄수화물 말고 건강한 탄수화물은요, 통곡류 그리고 저항성 전분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통곡류라는 거는 결국은 흰 빵 대신에 잡곡빵, 호밀빵 같은 이제 검고 묵직한 빵들, 그리고 흰 쌀밥 대신에 현미밥이라든지 보리밥 같은, 그리고 오트밀 같은 것들은 좋은 통곡류가 되겠죠. 그리고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은요,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인데 우리 몸에 들어가서 소장에서 흡수가 많이 안 되고 대장에서 유산균의 먹이가 돼서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탄수화물이에요. 저항성 전분의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콩류입니다. 그리고 통곡류가 되겠고요. 그리고 단호박, 그리고 고구마 같은 것들은 소량만 먹으시면 좋은 탄수화물의 보급원이 될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요, 식이섬유예요. 아침에 식이섬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식이섬유는 결국은 야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섬유질을 먹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섬유질을 먹어야, 꼭꼭 씹어 먹어야 뇌가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혈당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완충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완충작용도 해주고 대변을 만들 수 있고 포만감도 유지시킬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조건을 가진 아침 식사가 되겠습니다. 자, 과일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과일은 참 이쁘고 또 먹으면 맛있고, 저도 과일은 천연 항암제자, 미네랄의 보고이자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상인들이 과일을 많이 먹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태클 걸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사질환이 있는 환자들, 그리고 질병이 있는 환자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과일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과일은요, 탄수화물이에요. 과일이 탄수화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세요. 과일 탄수화물이에요. 과일은 수분만 빼면은 설탕, 과당, 포도당으로 만들어진 이런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는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혈당을 많이 올리진 않지만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자, 과일을 이제 먹었을 때 대사를 한번 볼게요. 우리 몸에서 과일이 하는 역할들이 상당히 좋은 역할들이 많은데, 대사 질환이 있거나 비만이 있는 분들한테 과일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지방간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통풍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요산을 높여가지고 통풍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당장의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당뇨로 가게 만드는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다 연구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과일은요, 우리가 식사를 포만감 있게 한 다음에도 과일 한두 개 나오면 또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일은 우리 몸에서 렙틴이나 인슐린 같은 것들을 자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과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렙틴이나 그렐린 같은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 나와서 음식을 먹으면, 자, 이제 포만감이 찼으니까 그만 먹어요라는 신호를 내려주는데 그 신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과다하게 먹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일은 정말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이런 분들은 과일을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아주 단맛이 높은 과일보다는, 단맛보다는 우리가 좀 씁쓸한 맛이나 신맛, 그리고 물컹한 과일보다는 단단한 맛 과일을 추천을 드려요. 거기서 추천되는 것은 자몽이라든지 아보카도라든지 레몬이라든지, 과일은 아니지만 토마토라든지, 그리고 블루베리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적극 추천드리는 과일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갈아 먹는 음식에 대해서 아주 나쁘다고 많이 말씀드려요. 자, 단백질을 갈아 먹거나 지방을 갈아 먹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을 갈아 먹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탄수화물 속에는, 대부분의 탄수화물 통곡류 속에는 섬유질이 들어있어요. 이 탄수화물을 갈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섬유질이 다 파괴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중요한 섬유질을 섭취를 못한다는 단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몸에 들어가서 혈당을 너무 빨리 올려요. 그러다 보니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거예요. 갈아낸 탄수화물은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주범이에요. 자, 과일도 볼게요. 과일을, 우리가 사과 같은 것들은 나쁘지 않은 과일이에요. 단맛 나는 사과가 요즘 많이 나와서 문제지만 그냥 적당한 신맛도 있고 이런 상큼한 맛의 과일은 괜찮은데, 과일을 씹어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수준과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들은 아주 천천히 흡수가 됩니다. 하지만 갈았을 때, 또 즙을 냈을 때는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혈당을 올리거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간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아먹는 탄수화물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갈아먹는 탄수화물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이런 갈아먹는 탄수화물,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아침에 먹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여러분들, 그게 갈아먹는 탄수화물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죽이요. 우리는 죽을 아주 흔하게 아침에 먹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죽을 먹는 건 뭡니까? 소화력이 약해지고 씹지 못하니까 먹는 거고, 소화흡수력이 빨라져서 병에서 완쾌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아플 때 먹는 거에 상관없죠. 장염이 걸렸다든지 수술에 먹는 건 상관이 없지만 매일매일 수년간 죽을 먹었다, 별로 좋지 않아요. 죽을, 우리 할머니는 죽 먹고서도 100살까지 사셨어요. 이런 얘기는 보편적인 얘기가 아니니까 접어두시고요. 아침에 갈아 먹는 죽은, 아침에 부드럽게 먹는 김이 좋아서 죽을 먹는 거 절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과일 주스하고 과일즙이에요. 과일을 그냥 씹어서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달지 않은 과일 씹어서 드세요. 하지만 즙으로 내거나 또 갈아서 먹는 거 정말 안 좋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흡수가 빨라지고요. 우리 몸에 과일의 이점이, 섬유질이 정말 크잖아요. 섬유질을 먹기 위해서 과일을 먹는 분들 많은데 섬유질이 없어져 버려요. 특히 즙에는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갈아 먹거나 즙을 내서 먹는 거 좋지 않습니다. 자, 제가 탄수화물 갈아 먹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 오트밀이 있어요. 오트밀 정말 좋은 탄수화물의 보급원이거든요. 통귀리잖아요. 통귀리를 불려서 먹거나 먹으면 상당히 좋아요. 근데 귀리가 먹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거를 먹기 쉽게, 귀리가 좋다고 하니까 갈거나, 또 요즘에는 음료로 나온 귀리까지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이거는 그냥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고 건강식품이에요. 그냥 우리 몸에 배부르고자 먹는 거죠. 그래서 그냥 통곡류로 이제 밤에 불려가지고 오버나이트 오츠라고 하는데, 밤에 요거트에 담갔다가 아침에 먹는 거, 또 밥에다가 통 오트밀을 넣어서 밥하고 같이 먹는 거 상당히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건강 식사 방법입니다. 하지만 오트밀을 갈았어요. 그리고 또 오트밀을 간 거 갖다 또 물 섞어가지고 수분을 섞어가지고 달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통곡류 그리고 갈아낸 곡류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고기는요, 좋은 단백질이에요. 고기는요, 우리가 육류로 된 단백질과 식물 단백질의 이제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육류에 된 단백질은요, 영양분들이 골고루 많이 있어요. 식물 단백질은요, 영양분들이 좀 부족한 것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동물성 단백질은 포화지방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성 단백질은 이제 1,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은 포화지방이 별로 없다 보니까 좋은 단백질이라 2. 그래서 식물성 2, 동물성 1, 이렇게 맞춰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그러면은 단백질, 그러면은 닭가슴살, 계란, 돼지나 소의 기름기가 없는 부위, 요것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식물성 단백질도 많이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충분히 드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 콩류예요. 자, 콩은요, 단백질도 있고요, 탄수화물도 같이 들어있어요. 탄수화물은요, 저항성 전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좋은 탄수화물이에요. 이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은요, 아주 좋은 단백질이에요. 우리 몸에 콩은 정말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콩은 우리 몸에 좋은 단백질, 좋은 영양소를 보충해 줄 수 있고요. 콩은 구하기도 쉽고 요리하기도 편하죠.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두 자체로 먹을 수도 있고, 낫또 같은 것도 먹을 수 있고요. 비지라든지 두부 같은 것들로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있고, 무가당 두유 같은 것들은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가당이 되어 있지 않은 콩류를 많이 먹는 게 좋아요. 말씀드렸듯이 콩에는요, 탄수화물이 일부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무가당 두유 같은 걸 고르실 때는 당류가 제로인 것은 없어요. 당이 제로인 것은 없지만 최소한 무가당 두유라는 것을 고르셔서 당류가 5 이하인 것을 고르면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식물성 단백질은요, 시금치가 있어요. 자, 시금치에도요, 상당히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뽀빠이가 괜히 시금치 먹고 힘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금치 상당히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버섯이에요. 버섯도 살에서 나는 스테이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버섯은요, 비타민 D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버섯을 충분히 요리해서 먹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샤브샤브 같은데 버섯 익혀서 먹는 거 정말 좋고요. 버섯으로 요리를 해 먹는다면 비타민D도 올리고 근육도 올릴 수 있는 이런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호박씨를 말씀드리는데요. 호박씨도 상당히 많은 식물성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박씨를 이제 좀 구해놨다가 너무 배고플 때 정제된 탄수화물 드시지 마시고 호박씨를 드실 거를 저는 많이 권장을 드려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몬드를 말씀드려요. 아몬드는 정말 좋은 단백질과 지방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몬드는요, 구하기도 쉽고 또 보관도 쉬워서 우리 갖고 다니면서 이제 간식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몬드에는 좋은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또 우리가 지방도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에도 상당히 좋아요. 포만감도 좋고 맛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아몬드도 상당히 추천드립니다. 식물성 음식만 드신다면 동물성 단백질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영양소를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채식주의자 분들께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동물성 단백질에서 얻지 못하는 영양소는 약으로라도 좀 이제 보충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만 너무 고집해서 먹는다,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식물성 단백질 2, 동물성 단백질 1로 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침에 단백질, 그러면 단백질 부담스러워 못 먹겠어 이런 분들 계신데, 저는 체중 감량에 좋은 단백질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콩류예요. 콩류는요, 정말 우리 인류와 함께 해온 좋은 단백질의 보급원입니다. 콩에는요, 일부 탄수화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콩에 있는 탄수화물은요, 저항성 전분이에요. 그래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은 탄수화물이고요. 또 단백질은요, 식물성 단백질로 최고의 단백질로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두로 먹는 거, 그 다음에 낫또, 그 다음에 두부, 비지, 그리고 무가당 두유 같은 것들은 아침 식사로 좋은 단백질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계란이에요. 계란은 뭐 비타민 C와 섬유질만 없는 최고의 식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좋은 식품이고 완전 식품이죠. 그래서 단백질로는 정말 최고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계란을 먹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최고의 보급원이고, 그래서 하루에 2개 정도는 누구나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란을 충분히 드신다면 상당히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요, 유제품 중에서도 단백질의 보급을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가 있겠고, 두 번째는 천연 자연 치즈를 말씀드립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요, 그리스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만든 고농축된 유단백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트링 치즈 같은 경우 자연 치즈나 천연 치즈로 만든 스트링 치즈를 먹는다면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맛도 좋고 포만감도 좋아서 아주 좋은 유단백의 보급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루틴으로 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기상 시간을 똑같이 지키라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 사람은요, 저녁에 자는 시간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똑같이 지켜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모든 의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밤에 좀 늦게 자거나 일찍 자더라도 다음날은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일요일날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6시에 일어나건 7시에 일어나건 같은 시간에 기상하는 거, 우리 몸의 대사를 정리해 준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똑같은 시간에 일어났으면 이제 화장실에 가서 소변만 보고요. 얇은 속옷만 입고 체중을 재세요. 아침에 체중을 이렇게 소변만 보고 체중을 잰 게 실제 자기 체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체중을 재서 내 체중이 올라갔는지 내려왔는지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체중에 너무 또 예민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매일매일 재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3, 4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아침 루틴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체중을 재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햇빛을 많이 보세요. 아침에 우리 현대인들은 햇빛 많이 못 보죠. 그리고 햇빛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햇빛은 기분도 좋게 해주고 비타민 D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걸을 수 있다면 햇빛을 보고 걷기, 그리고 운동을 할 수 있다면 햇빛 보고 운동하기, 이렇게 아침에 햇빛을 보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식사 후에 운동이에요. 현대인들이 아침에 식사 후에 운동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아침을 먹고 나서 많이 걸으시란 말씀을 드려요. 출근할 때 걷고, 그리고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걸어서 가셔도 되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좀 걸으시고, 그래서 아침에 운동하시는 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운동하는 습관들 꼭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이 된다면 스트레칭, 그리고 명상 시간을 꼭 가지세요. 내가 밤사이에 움츠러들었던 몸을 이완시키고 내 몸을 정리해준다는 의미에서 스트레칭 상당히 중요하고요. 명상을 하면서 나는 오늘 폭식을 하지 않겠다. 내 몸에는 정말 내 몸이 소중하니까 내 몸에 좋은 음식만 넣어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이렇게 아침에 스트레칭과 명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체중을 재고요.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낫또를 먹어요. 낫또를 저도 먹기 시작한 지가 이제 공부하면서 먹기 시작한 거라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저는 낫또 먹으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낫또가 호불호가 좀 갈리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와사비가 들어간 낫또도 많이 나와 있어서 그렇게 먹으니까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낫또를 먹으면 포만감도 생기고, 그 다음에 생유익균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익균이 우리 장에 들어가서 편하게 해줘서 하루 종일 장을 좀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낫또를 먹고요. 두 번째는 그릭 요거트를,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골라서 먹습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 꾸덕꾸덕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가당 그릭 요거트가 너무 힘드시면은 여기다 이제 블루베리 같은 거 좀 넣어서 먹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무가당 그릭 요거트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계란, 삶은 계란이 있으면 삶은 계란 먹습니다. 그리고 양배추도 먹는데, 양배추는 이제 생 양배추를 먹으면 상당히 좋아요. 양배추가 좋은 이유는요, 비타민 U라고 있어요. 비타민 U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양배추에만 통용되는 건데, 비타민 U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위 벽을 싸준다고 돼 있어요. 보호해 준다고 돼 있고, 상처를 치료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양배추로 만든 여러 소화기계 건강기능식품들이 많죠. 그래서 양배추는 상당히 좋은 아침 식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침에 이런 식으로 먹고 있어요. 자,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제가 말씀드리면, 저탄고지 본인이 하고 있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막 반박하시는 분도 계신데, 다이어트 치료를 하는 의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일부 우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정제 탄수화물을 먹고 있어서 그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다 보니까, 줄이자 하다 보니까, 그럼 탄수화물을 줄이면은요, 결국은 지방이나 단백질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방을 많이 먹자 해서 나온 게 저탄고지 다이어트예요. 저탄고지 다이어트도 이제 요즘에 많이 발전했습니다. 요즘에 발전한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어느 면에서 보면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냥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라고 볼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우리가 전통적인 엄격한 저탄고지 다이어트에서 실제로 먹는 탄수화물 양을 보면요, 하루에 50g 이상, 20g 이상 아주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안 먹으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인류는요,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뇌가 발전해오고 진화를 해온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을 잘 알아요. 키토플루라 그래서 약간 감기 기운도 느껴지고, 정신도 멍하고, 입냄새도 나고, 으실으실하고, 몸도 아프고, 이렇게 될 수 있어. 피부 트러블도 생겨요. 그런데 이것을 저탄고지 다이어트 하시는 신봉자분들은 좋은 반응이다, 명현 반응이다 생각하면서도 이거 지나가면 좋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 되면요, 그렇게 썩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걸 저는 못 봤습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일단은 너무 느끼해서 다들 장기간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름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느끼해서 못 먹어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포화지방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포화지방산은 좋은 지방산인데 포화지방, 우리가 삼겹살이라든지 이런 거 먹기 위해서 저탄고지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걸 먹다 보니까 자꾸만 콜레스테롤이 높아집니다. 포화지방을 자꾸 먹다 보니까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으로 병원에 와서 치료받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피검사를 해보면요, 어떤 분들이 다이어트 클리닉에 와가지고 피검사를 해보면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요. 그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물어보면 저탄고지 했어요. 이런 분들 간혹 계세요. 이 콜레스테롤 높은 부분 저탄고지에서는 좀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것들이 키토 식단, 그리고 케토제네시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케톤을 나오게 하는 게 케토제네시스예요. 자, 케톤을 나오게 하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은 과거에 뇌전증을 치료하다가 만든 식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치료했더니 뇌전증 환자들이 좋아졌어요. 이 부분은 저도 대학병원에 있을 때 뇌전증 치료하는 그 식단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있던 병원에 소아 뇌전증 치료에 아주 권위자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그 뇌전증 치료하는데 케톤 식단을 이용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케톤 식단이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만 일반인들한테 과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가 많이 부족해요. 케톤을 나오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요, 우리 몸에서 간에서 이제 케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케톤도 뇌에서 일부 활용이 되기 때문에 케톤을 먹게 되면 좋은 영양소가 될 수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포도당이 있는데 양질의 탄수화물을 먹어서 포도당이 뇌에서 활용되면 되는데 굳이 케톤까지 만들어서 케톤을 뇌에서 이용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케톤을 나오게 하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하더라도 아주 단기간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기간 연구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케톤까지 나오게 하는 이런 저탄고지를 하지 마시고 단기간만 하시고 또 어느 정도 하시다가 다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나 아주 양질의 영양분을 골고루 먹는 다이어트를 바꾸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땅콩 버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땅콩 버터는요, 실제로 버터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땅콩 버터라고 말을 하냐면요, 버터같이 걸쭉한 느낌이 난다 그래서 땅콩 버터라고 얘기를 해요. 땅콩을 껍질을 벗겨서 이제 갈아서 땅콩 버터를 만드는데, 땅콩 버터는 잘 만들면요, 무가당, 무첨가 땅콩 버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고르실 때 좀 잘 고르셔야 돼요. 무가당, 무첨가 땅콩 버터를 좀 고르시길 바라고요. 땅콩 버터는요, 먹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엄청나게 배불러요. 그래서 많이 못 먹습니다. 그래서 땅콩 버터는 이제 서양 기준으로 서양 스푼 2스푼이라고, 큰 티스푼 2스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서양 스푼 티스푼 큰 거는요 정말 크거든요. 그거로 2스푼이니까 그게 하루의 총량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먹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배불러요. 그래서 우리나라 숟가락으로 2스푼 정도를 하루의 총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엄청난 포만감을 첫 번째 말씀드려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땅콩 버터는요, 갈색 지방을 활성해 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지방이 있어요. 하나는 백색 지방, 하나는 갈색 지방이 있는데요. 백색 지방은 우리 몸에 나쁜 지방이죠. 태워야 되는 것들이고요. 갈색 지방은 좋은 지방이에요. 아기 때 생겼다가 어른이 되면 점점점 태워야 된다고 돼 있는데, 최근 연구에서 땅콩 버터가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서 백색 지방을 태워준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땅콩 버터는 이렇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땅콩버터 세 번째 장점은요, 좋은 지방이에요. 땅콩버터에는요,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요, 심혈관계 건강에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을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네 번째는요, 아주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요. 그래서 땅콩버터를 드신다면 비타민부터 해서 미네랄까지 아주 좋은 영양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땅콩버터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땅콩버터를 먹을 때 다른 것에 찍어 먹는 걸 추천을 드려요. 보통 여러분들 많이 이제 아시는 게 사과에다가 땅콩버터 발라서 먹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달지 않은 사과를 고르셔서 땅콩버터에 아침에 발라서 먹으면 상당히 좋고요. 저는 이제 사과도 좋지만 오이 같은 거, 파프리카 같은 거에다가 땅콩버터를 발라 먹으면요, 탄수화물을 좀 줄이면서 야채와 단백질, 지방을 좀 잘 먹을 수 있는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헐적 단식은요, 현대인들에게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현대인들은요,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잡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다 보니까 우리 몸에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고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다이어트를 방해하고 비만으로 가서 질병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현대인들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이제 반성하면서 나온 것들이 간헐적 단식이에요. 간헐적 단식은 크게 두 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가포식이라는 개념이고요, 하나는 생체시계라는 개념이에요. 자가포식은 뭐냐면요, 우리가 좀 굶었더니 젊은 세포들이 늙은 세포를 잡아먹더라. 그래서 단식의 효과라는 게 이렇게 좋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요. 두 번째는요, 생체시계는요, 우리 몸에는 크게 중추와 말초에 두 가지 시계가 있다. 그런데 중추의 시계는요, 뇌와 우리 눈에 있는데 해가 뜨면 낮으로 인식하고, 이 말초의 시계는요, 음식이 들어오면 낮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가 뜨면 낮, 그리고 해가 지면 밤,
그리고 음식이 들어오면 낮, 음식이 안 들어오면 밤 이렇게 느껴야 되고 해가 뜨면은 전통적으로 우리 인류는요 원시시대부터 해가 뜨면 나가서 일을 하고 음식을 먹고 해가 지면 동굴 속에 들어와서 잠을 잤죠. 음식을 먹지 않고.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해가 지건 해가 뜨건 아무 때나 먹고 놀고 자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정말 환자들 상담마다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먹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먹고 자고 하는 것들이 생활 리듬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현대인들에게 아주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해가 지면 먹지 않는 건 상당히 좋은데 우리 현대인들이 단식을 오래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단식을 그러면 하루의 일과 중에서도 만들어 보자. 그래서 FMD, 그래서 단식 모방 다이어트를 이제 개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FMD 단식 모방 다이어트는 하루 중에서도 단식 시간을 만들었더니 며칠씩 굶는 다이어트하고 비슷하게 우리의 노화도 방지하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이러한 좋은 방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하루가 24시간이니까 12시간부터 굶기 시작해보자. 그래서 12시간은 굶고 12시간은 먹자라는 거예요. 12시간을 굶었더니 우리 몸에서 비로소 지방을 태우고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굴러가더라. 그래서 12시간보다 더 많이 14시간을 굶고 10시간을 먹자. 14대 10. 그리고 16시간을 굶고 8시간은 먹자. 그래서 16대 8. 16대 8 정도 하시면은 2끼 정도 8시간 동안 먹게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대 12부터 16대 8 이렇게 이제 간헐적 단식을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간헐적 단식이 좋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다 실패를 많이 하세요. 무조건 굶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12대 12부터 먼저 시작을 하세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먹었다. 그러면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물 외에는 먹지 않는다. 이것만 성공하셔도 많이 성공을 하신 거예요. 이게 내가 체득이 되면요. 주말이나 시간이 되실 때 한번 14시간 단식, 16시간 단식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16시간 단식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아요. 정말 그런 분들은 저는 득도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8시간 동안 3끼에 먹을 음식을 2끼에 정말 잘 드셔야 돼요. 정말 많은 양의 통곡류와 많은 양의 지방,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16대 8 정도 이상 되는 다이어트는 절대 저는 권하지 않고요. 16대 8 정도도 너무 내가 버거우면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의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일단 시작하라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 막, 뭐 이거 뭐지? 막 이렇게 검색하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시간은 굶고 12시간은 한번 식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12시간을 굶으면요.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칭찬하면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맛있는 이제 좋은 식사를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원칙은요. 밤을 이용해서 단식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밤을 이용하면요. 우리가 공복이 있어도 좀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낮에 공복 시간을 꼭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분들 밤에 술 먹으려고 하는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낮에 나는 굶고 밤에 먹고서 잘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생체에 맞게 해가 지면 잔다. 밤에 공복 시간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밤에 물론 이제 그런 공복 시간을 갖는 거 중요하지만 자기의 체질에 맞게 하시면 돼. 자기 스타일에 맞게.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는 종달새형 인간이야. 나는 밤에 일하는 게 좋은 부엉이형 인간이야. 이런 분들을 무조건 대고서 아침 7시에 먹고 저녁 7시에까지 먹은 다음에 굶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아침에 나는 그럼 일찍 일어나서 6시쯤에 아침을 먹고 저녁에 또 일찍 5시쯤에 마치고 일찍 잠을 잘 거야. 이게 이제 종달새형 인간의 간헐적 단식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올빼미형 인간은 그러면 나는 한 9시까지 저녁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9시까지 밥을 먹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아침을 좀 늦게 먹을 수 있어. 10시, 11시에 먹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종달새형 인간과 올빼미 인간의 차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기의 스타일에 맞게 또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 식사 허용 시간에 제대로 잘 드셔야 돼요. 식사 허용 시간에 아무거나 막 먹고 또 내가 먹고 싶은 걸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러면은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건강이 오히려 나빠질 수가 있어요. 간헐적 단식의 식사 허용 시간에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충분히 아주 양질의 음식으로 잘 드셔야 돼요. 그리고 단식 후에 첫 끼를 주의하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단식이 이제 요즘에는 아침을 먹는 분들도 있고 안 먹는 분들, 간헐적 단식을 안 먹는 분들도 계시죠. 단식 시간이 쭉 길어졌어요. 그래서 아침에 공복을 쭉 지켜서 나는 14시간 공복을 딱 지켰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정제된 탄수화물을 확 먹었어요. 그러면 혈당이 막 200 이상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방법이에요.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 연구에서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첫 끼, 보식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처음 먹는 그 식사는요. 더욱더 야채와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닭가슴살, 계란, 콩류, 시금치 이런 것들을 적절히 준비해서 먹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공복을 다 지키고 나서 첫 끼를 먹을 때는요, 정말 조심해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더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나이가 들면서 살찌는 것을 우리는 나이살이라고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살찌는 게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가만히 두고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중년을 지나면은 급격히 살이 많이 찌시는 분들이 계세요. 젊을 때는 정말 날씬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이 쪘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나이살이 찌는 것을 막아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나이살이 찌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성호르몬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성호르몬은 여성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남성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이 천천히 떨어져요. 여성을 여성답게, 남성을 남성답게 만들어줄 이 호르몬들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살이 찔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갑니다. 자, 여성들 같은 경우는요, 폐경기를 맞죠. 그래서 여성들이 폐경기를 맞으면 이제 완경기 때 이제 바닥에 에스트로겐의 레벨을 보이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여성분들이 나는 50세에 폐경이 오면은 50세에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40대 초반부터 여성 호르몬이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40대 중반이면 거의 바닥이에요. 그래서 폐경기 전에도 계속 살이 찌고 있는 거예요.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급격하게 내장 비만이 생깁니다. 남성하고 똑같은 비만의 형태로 가는 거예요. 내장 속에 지방이 쌓이면서 그때부터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각종 당뇨 전 단계도 나오고 인슐린 저항성도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 폐경기를 겪으면서 폐경기 전후로 해서 엄청나게 살이 찌게 되고요. 여성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거에 반해서 남성들은 천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권태롭고 발기부전도 오고 살도 찌고 그러면서 자꾸만 살이 찌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나이살이 찌는 원인은 성호르몬의 결핍이에요. 두 번째는요, 성장 호르몬의 결핍입니다. 자, 성장 호르몬 그러면 그거 아이들이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장 호르몬은 어른들에게도 나와요. 아이들에게는요, 키를 크게 하고 사지 말단으로 크게 만들죠. 그런데 성장 호르몬은 어른들에게도 나옵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어른에서 하는 역할은요,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장 호르몬을 천연 다이어트 호르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 호르몬은 나이가 들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근육을 유지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지방을 태워주고요, 그리고 지방이 뱃속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사지 말단으로 퍼지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성장 호르몬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새벽 2시에 자는다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성장 호르몬이 나올 시간을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년이 되면 한 10시 정도부터는 잠잘 준비를 하셔서 충분히 10시에서부터 2시까지 나오는 성장 호르몬을 좀 누려야 살이 잘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살이 찌는 원인은 성장 호르몬의 결핍이라고 보겠어요. 세 번째는요, 기초대사량의 결핍이에요. 우리가 기초대사량 그러면은, 기초대사량은 우리 몸이 숨쉬고 먹고 배설하고 가만히 다른 활동을 안 했을 때 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해요. 차로 말하면 연비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차는 기름을 적게 먹는 차가 좋은 차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기름을 적게 먹으면 살찌는 몸이 되는 거죠. 기름을 빨리 먹고 빨리 태우는, 지방을 빨리 태우는 몸이 되려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야 되는데 기초대사량이 우리 몸이 점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근육량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의 저하와 근육량의 저하는 이 중년의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아주 주요 원인이 돼요. 그래서 나이살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이살을 빼는 방법은요, 우리가 나이살은 결국 이제 중년 이후의 비만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음식량을 줄이거나 칼로리 영양분을 줄여서는 안 돼요. 나이살을 빼려면 첫 번째, 적정량의 하루 칼로리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루 3끼를 잘 드시고요, 적정량의 하루 3끼의 영양소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잘 드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 끼니를 건너뛰거나 극단적인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거 권장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먹던 열량의 한 30%만 줄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평소에 내가 100을 먹었다면 70%만 먹고 30% 정도 열량을 좀 줄이면 우리 다이어트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침 식사를 하실 것을 저는 되도록이면 권해드려요. 중년에서 간헐적 단식을 무리하게 하는 건 별로 좋지가 않고요. 아침을 드십시오. 그래서 아침을 드시는데 정제된 탄수화물 줄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유지의 식사를 하시고 아침을 잘 드시는 것 중요하고요. 되도록이면 극단적인 간헐적 단식보다는 중년이 되면 하루 3끼를 적정 시간에 드시고 12시간 정도의 간헐적 단식, 12대12 간헐적 단식하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단백질량을 충분히 좀 늘리셔야 돼요.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 특히 어머님들 중에서는 단백질 잘 못 드시겠다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꾸 근육이 결핍되고 허약 체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고
것이요. 계란이라든지 닭가슴살이라든지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콩이라든지 시금치 이런 것들, 아몬드 이런 것들 충분히 드시는 게 상당히 좋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은 운동이에요. 중년일수록 운동을 빼먹지 말고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중년 운동은요,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곁들여서 충분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식후 30분만 이걸 하시면요, 한 달에 3kg가 빠진다는 연구로서 밝혀진 운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걷기예요. 자, 식후에 걸었더니요, 식후에 30분을 걸었더니 연구에서 3kg 정도가 한 달에 빠졌다. 그렇다고 이게 뭐 한 달에 3kg 빠지니까 뭐 10달이면 30kg 빠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달에 3kg가 빠졌다 이런 연구가 있어요. 그 정도로 걷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식후에 걷기는요, 저는 그 무엇보다도 좋은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식후에 우리 혈당은 이제 점점점 올라갈 준비를 하다가 쭉쭉쭉 올라가요. 그런데 식후에 우리가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혈당이 쭉 올라가다 딱 멈춰요. 그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요, 평형을 유지하다가 이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식후 걷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저는 다이어트하러 오신 분들이 운동이 중요하니까 어떤 운동 하세요? 좋아하시는 운동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있다고 하시면 그 운동 하시라 그러고요. 좋아하는 운동이 없어요? 그러면은 식후 걷기를 거의 다 추천을 드려요. 걷기는요, 우리가 뭐 운동화 외에는 필요한 게 없잖아요. 뭐 시간만 있고 운동화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굳이 헬스클럽 갈 필요도 없고 동호회 들 필요도 없고 돈도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운동화를 신고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식사 후에 어슬렁어슬렁 걸으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식후에 막 빨리 걸으라고 그러면 배 아프신 분들 계시죠. 저는 식사 후에 걷는 거에 위장장을 일으킨다든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동의하지 않아요. 그냥 천천히 걸으시면요, 문제 없어요. 그리고 식후에 가만히 있지 말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저녁 식후에 어슬렁어슬렁 움직이면서 재활용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다가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배가 안 아프다면 좀 더 속도를 내서 걸으시면 되죠. 만약에 속도를 내서 걸으셨다면 등에 땀이 쭉 나고 걷기를 해서 숨이 차서 노래를 못할 정도의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속도로 걷다 오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하루 30분씩만 하시면 한 달에 3kg가 체중이 빠집니다. 이 부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방이 다이어트의 주범이다라는 누명을 쓰고 상당히 오래 있었던 좀 불쌍한 아이입니다. 지방은 분명히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만 조심하신다면 지방은 좋은 지방으로 먹는다면 우리 몸에 상당히 좋은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요, 지방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지방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 지방이 없다면요,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돼 있어요. 탄수화물을 먹어서 탄수화물로 저장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몸은 오래 우리 몸 깊숙한 곳에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위기가 닥칠 때 이것을 그런 위기 상황에서 쓰려고 기아와 추위와 뭐 맹수로부터 쫓겼을 때 이럴 때 쓰려고 우리 몸 깊숙한 곳에 지방을 쌓아놓고 있는 것이에요. 적당량만 있다면 지방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보호제예요. 우리 몸에 완충작용을 합니다. 아기들 보면은 지방 상당히 많죠. 만져보면 다 지방 같죠. 그래서 얘들은 굴러떨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쿠션이 상당히 좋아요. 그때 지방이 출렁출렁하게 쿠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 지방은 이렇게 우리 몸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보호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온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추위로부터 덜 추위를 탈 수가 있어요. 지방이 적게 되면요, 옛날에 우리가 빙하기를 겪고 이랬을 때 아주 추운 환경에서도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은 결국은 지방이 우리를 추위로부터 보호를 해줬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기 때문에 지방은 우리 몸에서 이 보온제 역할로서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맛이에요. 지방은 참 맛있습니다. 지방이 들어가야 음식의 풍미가 높아지고 맛도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적절히 섞어서 음식을 만드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방을 적절히 쓰고 불포화 지방산을 아주 자주 써서 요리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술은요, 아주 신박한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능이냐면요, 우리 몸에서 근육 단백질을 빼다가요, 지방으로 축적하는 역할을 해요. 근손실을 일으키는 아주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정말 헬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절대 술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은 이렇게 근육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정말 안 좋아요. 지방을 또 축적시키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몸에 알코올이 들어오면요, 간에서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영양소라고 생각하지 않고 독소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간에서 독이 들어왔다, 빨리 해독해야 돼. 그래서 뒤에서 대사를 기다리고 있던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대사를 못하고 고스란히 지방으로 축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술 먹을 때 또 뭐 움직이나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좋은 안주에다가 먹다 보면
고스란히 살로 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주할 때 현명하게 먹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술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술은 사회적인 용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만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금주가 제일 좋지만 금주를 못할 경우에 어떤 모임에 사회생활 때문에 나왔다 그러면 사회적인 용량의 술만 드십시오. 사회적인 용량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요. 그 술에 해당되는 한두 잔이라고 얘기해요. 소주는 소주잔 한두 잔. 맥주는 맥주잔 한두 잔. 500cc 아닙니다. 맥주 잔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 정도 먹고 끝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음주를 하러 갔는데 배가 심하게 고파요. 그럼 더 많이 먹겠죠. 술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주 약속이 있다면 가시기 전에 충분하게 좀 포만감을 채우고 가세요. 단백질, 치즈라든지 이런 것들 먹고서 우리의 포만감을 채우고 가야 과음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한 번에 너무 과음하는 거 절대 안 좋아요.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게 좋겠죠. 사회적인 용량의 술잔을 갖고서 한두 시간 동안 나눠 먹는다. 이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술을 먹고 난 다음 날은 빨리 전날의 패턴대로 돌아가셔야 돼요. 술 먹었다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가지고 운동도 못 가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엉망이 되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술 먹은 날도 문제가 되고 술 먹은 다음날까지도 문제가 됩니다. 술 먹으면요 일시적인 저혈당을 일으켜요. 그래서 술 먹고 나서 밤에 또 들어가서 또 라면 끓여 먹고 주무시는 분 계시죠. 또 술 먹고 난 다음날은 얼큰하게 해장국 땡기고 라면이 막 땡기시는 분들 계세요. 다 이게 알코올이 일으키는 일시적인 저혈당 형상 때문이에요. 이렇게 다음날 빨리 제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주 조심해야겠죠. 고칼로리 그리고 고탄수화물의 안주는 피하시고요. 물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아요. 소주 한 잔 먹으면 물은 두세 배로 먹으라고 저는 말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많이 드셔야 해독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만 잡는 슈퍼푸드 4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아몬드 말씀드릴게요. 아몬드는요, 정말 슈퍼푸드로서 세계에서 인정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아몬드는요, 보관도 편하죠. 맛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디든지 갖고 다니면서 간식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단백, 불포화 지방산의 보고예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몬드는 여러분들 갖고 다니면서 충분히 드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는요, 우리가 이제 과일 중에서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과일이에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요, 우리의 지방을 없애는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요. 그 외에도 뭐 눈에도 좋고 뇌에도 좋고 엄청나게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블루베리는 당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블루베리를 충분히 드시면 우리가 과일을 못 먹는 분들, 과일을 피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블루베리는 좀 많이 드시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아보카도예요. 아보카도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보카도가 다이어트와 건강에 상당히 좋다는 거. 그리고 아보카도는 결국은 뭐 좋은 지방의 보고예요. 그래서 아주 고칼로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보카도는 우리 몸에 상당히 좋은 포만감과 아주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보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보카도 아주 샐러드 같은 데 넣어서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저는 버섯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버섯은 산에서 나는 스테이크라고 하죠. 그래서 버섯에는요, 고단백 식물성 영양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단백 식품이에요. 그리고 버섯에는 비타민 D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한 우리 한국인들한테 버섯은 정말 좋은 식품이니까 버섯을 충분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슈퍼푸드는 이제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만 너무 과하게 드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슈퍼푸드라는 것은 결국은 인류가 먹어왔는데 건강과 다이어트에 크게 도움이 되더라라고 이제 밝혀진 것들이니까 적당량만 드신다면 몸에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 빠지는 것을 도와주는 탄수화물이란 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탄수화물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탄수화물은 인류가 발전을 해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영양소로 작용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탄수화물을 안 먹었다면 사람은 뇌가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뇌는요, 포도당만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뇌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적정량의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통곡류를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어야 살이 빠져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적당량 먹는 게 중요한데, 이 좋은 탄수화물 첫 번째는요, 통곡류예요. 현미나 잡곡, 그리고 보리 같은 것들 상당히 좋은 곡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흰쌀밥, 떡 대신에 현미밥, 잡곡밥, 보리밥 먹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빵 종류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밀을 갈아서 흰빵을 만들고 지금 아주 부드러운 빵들을 먹는데, 이것은 정통적으로 우리 인류가 오랜 세월 먹었던 빵이 아니에요. 서양에서
꾸준히 먹었던 빵은 정말 갈색의 아주 거친 빵입니다. 그래서 호밀빵, 잡곡빵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귀리 추천드립니다. 오트밀이라고 하죠. 통귀리, 통오트밀을 불려서 먹는 거 추천해요. 갈아서 먹거나 음료로 만들어서 나오는 통귀리, 통오트밀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는 콩류를 말씀드려요. 콩은요, 단백질도 많지만 일부 저항성 전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저항성 전분은 우리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좋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콩도 상당히 좋은 탄수화물류로 저는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단호박 말씀드릴게요. 호박도 적정량만 드신다면 좋은 탄수화물의 보고입니다. 우리가 단호박이라든지 늙은 호박 많이 먹게 되는데 이런 호박들을 적절히 드신다면 좋은 탄수화물을 먹어서 다이어트가 잘 되는 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뭐 길을 나서면 편의점도 상당히 많죠. 이제 편의점에서도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정말 급할 때는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편의점 가서 딱 두 가지를 골라왔어요. 첫 번째는요, 무가당 두유입니다. 자, 두유 중에서 무가당 두유를 잘 고르셔야 돼요. 탄수화물 함량이 5g 이하면은 아주 좋은 무가당 두유예요. 콩으로 두유를 만들 때 당 성분이 약간 있기 때문에 0인 건 없어요. 하지만 아주 적은 당 함량을 가지고 있는 무가당 두유, 단맛보다는 고소한 맛을 가진 무가당 두유를 편의점에서 고른다면 좋은 다이어트 식품 될 수 있습니다. 혈당도 안 올리고 포만감도 주고 아주 좋죠. 두 번째는요, 급히 먹으시는 것 중에 스트링 치즈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편의점 가면은 스트링 치즈들 많이 나와 있어요. 소세지처럼 이렇게 까서 하나씩 나와 있는 거 많이 있거든요. 요 스트링 치즈를 고를 때는요, 무가당 그리고 자연, 천연 치즈라는 이름이 꼭 들어있는 것을 고르기 바랍니다. 치즈에 또 많은 첨가물이 들어가 있으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무가당 무첨가 치즈 고르시면 좋아요. 그리고 편의점에도 좋은 음식들 많죠. 뭐 세 번째로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샐러드 중에서도 다이어트 샐러드 도시락으로 나와 있는 거 많이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 요즘에 아주 좋은 저칼로리 그리고 좋은 야채가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잘 섞여 있는 도시락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드시면 좋겠고요. 달걀도 많이 있죠. 감동을 주는 계란, 이런 계란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달걀도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만도를 측정할 때 BMI라는 걸 쓰는 경우가 있어요. BMI는 키 몸무게로 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키 몸무게만 보면은 BMI로 구하면 비만이 아니라고 나오는 분들이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체지방률이 30%가 넘어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내장 비만도 많고, 그래서 나온 것들이 BMI보다는 체지방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도 이제 마른 비만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마른 비만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마른 비만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왜냐하면 정제탄수화물 너무 많이 드시죠, 단백질 적게 드시죠, 운동 못하죠. 이러니까 근육이 자꾸 줄고 지방만 많아지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젊은 여성들, 중장년 여성들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른 비만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지방이 내장 비만이 쌓여 있는데 이 내장 비만이 각종 심혈관계 문제를 일으키고 비만으로 인한 대사장애를 일으킨다는 게 문제고요. 또 하나는 외모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다 보니까 경각심을 못 가져요. 그래서 내가 뭐 비만이야,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뭐가 살이 쪘어 라고 생각하는데 집에 가서 혼자만 알죠. 배가 볼록 나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팔다리는 가늘고 배가 볼록 나와 있는 이런 마른 비만들은요, 정말 향후에 젊을 때는 잘 몰라요. 아직도 이제 근력이 있고 활력이 있으니까. 근데 중년이 넘어가면요, 정말 하약체질, 골다공증, 근감소증으로 갈 수 있는 아주 나쁜 비만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부 비만은요, 우리 몸에서 정말 1차적으로 빼야 될 이제 비만의 형태죠. 복부의 내장 비만을 빼려면요, 첫 번째로 정제 탄수화물과 이별을 하셔야 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요, 복부 비만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에요. 우리 인류는요, 원시시 때부터 살아오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탄수화물이 남으면요, 저 깊숙한 곳에다가 지방으로 저장을 했어요. 그게 바로 뱃속에 저장된 내장 비만이에요. 그게 결국은 복부 비만이 되는 것이죠. 복부 비만은 결국은 이 내장을 타고 다니면서, 내장 속에 혈관으로 들어가 타고 다니면서 온갖 나쁜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방간, 고지혈증, 그리고 혈압, 당뇨, 각종 심혈관계 질환을 다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내장 비만을 줄이셔야 되고, 그 1번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통곡류를 적절히 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간헐적 단식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간헐적 단식을 적절히 잘 하신다면요, 내장 지방이 타기 시작해요. 그래서 12대12 간헐적 단식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러면 12시간 우리가 굶는 동안에 내장 비만이 이제 천천히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시간 단식에 성공하셨다면 13시간, 14시간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은
내장 비만을 타파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규칙적인 식사예요. 우리 몸에서 우리 췌장은요, 음식이 들어오면 인슐린을 내뿜고 또 음식이 안 들어올 때는 가만히 혈당과 같이 가만히 쉬어요. 그래서 혈당도 잔잔해지고 췌장도 잔잔해지고 이렇게 쉬거든요. 그런데 아무 때나 먹잖아요. 그러면 아무 때나 나와서 일을 해요. 그래서 혈당도 엉망이 되고 췌장도 일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내장 비만을 피하는 데는 같은 시간에 먹고 같은 시간에 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적절한 운동이에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은요, 모두 내장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충분하신 분들은요, 공복 운동도 좋아요. 공복의 운동을 하시면요, 내장 지방을 더 많이 태운다는 연구도 있어요. 단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 마른 비만 환자들은 공복에 운동하시는 건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자, 걷기와 달리기에 대한 얘기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하고 좀 비슷한데요. 만약에 내가 달리기를 잘 하시는 분이라면 달리기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달리기가 힘든 사람이고 걷기만 가능한 사람이라면 걷는 거 하시면 되는데, 여러 연구에서 걷는 운동이 뛰는 운동보다는 더 많이 체지방을 태웠다라는 연구들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뛰게 되면요, 여러 가지 이점이 많죠. 심혈관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우리가 퍼포먼스를 높이고 골관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걸으면요, 걷기 나름에도 또 장점이 있죠.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고 달리기를 잘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조깅 하시면 돼요. 충분히 조깅 하실 거 추천드리는데, 내가 시간이 충분하고 걷기 운동에 최적화된 사람이다 그러면은 걷기 운동 상당히 좋습니다. 걷기 운동은요, 뛰기보다는 더 많이 체지방을 태운다고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그래서 걷기가 가능하신 분들은 30분 내지 1시간 정도 꾸준히 운동하시면 되는데, 꼭 나는 걷기를 해야 된다, 꼭 나는 달리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HIIT라고 하는데요. 얘는 뭐냐면, 우리 헬스클럽 가시면은 옆에서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는데 천천히 러닝머신에서 걷다가 또 좀 있다가 막 뛰다가 또 좀 있으면 또 천천히 걷다, 이런 거를 반복하시는 분 계시죠. 이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예요. 얘는 뭐냐면요, 우리가 1시간을 운동한 걸요, 5분 내지 10분 정도만 운동을 해도 거의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심혈관계의 건강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운동들이 뭐 타바타라든지 이런 운동들이에요. 그래서 고강도 운동을 잠깐 하고요, 또 불완전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완전히 쉬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10 정도로 막 뛰다가 4, 5 정도로 러닝머신에서 천천히 걷다가 요거를 갖다가 30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클을 10사이클 정도 한다. 그러면은 뭐 몇 분 안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이제 끝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애프터 번 효과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한 다음에 쉬어도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지방을 태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은 분들, 또 우리가 간헐적 단식처럼 우리가 현대인이 먹는 것과 단식하는 시간을 나누듯이 운동하는 시간을 단시간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HIIT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고요. 걷기라든지 조깅, 계단 오르기, 고정식 자전거 타기, 어디에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운동과 식이는요, 결국 식사가 먹는 것이 7에서 8, 그리고 운동이 2에서 3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운동도 2에서 3밖에 안 된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은요, 운동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죠. 우리가 근육을 발달시키고 심혈관계에도 큰 도움을 주고요. 그런데 운동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 기분 상당히 좋잖아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는 저는 운동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운동도 2, 3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서 등한시하지 마시고 저는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인의 잘못된 습관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는 습관,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 습관들, 운동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고 의자병이라고 그러죠. 의자만 보면 앉아서 쉬고 싶고, 이런 것들이 우리 현대인들을 너무나 비만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거기에 최고로 나쁜 것은 결국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거나 시켜 먹고요, 그리고 밤에도 재밌는 것 보다가 잠도 못 자고 수면도 방해를 해서 성장 호르몬도 잘 못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의 이런 잘못된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적극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이런 나빠진 환경에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에게 맞는 운동은 무엇인지, 자기에게 맞는 식사 습관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자기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나는 과연 아침형 인간인가 저녁형 인간인가, 나는 과연 고소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나는 운동을 할 때 걷기를 잘하는 사람인가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인가 잘 아셔서 이것들을 전문가들과 잘 상담을 해서 자기에게 맞는 다이어트 습관을 만드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현대인의 다이어트는 과거와 달라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인들은 물질적인 풍요와 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비만과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들의 다이어트는요, 과거와는 달라야 합니다. 유행 다이어트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우리 자신에 맞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은요, 최근 발간된 제 책 토탈 리셋에 더 자세하고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제 새로운 책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건강한 다이어트로 항상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